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은 역사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은 아파트값의 최고점이었는데요. 당시 집값이 상승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집장만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급기야 영원까지 팔아치울 각오로 대출을 땡겨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지금은 집값 상승이 끝났고 본격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많게는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서민들은 주택 장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금리가 높기도 하지만 나라 안팎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집장만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추가 하락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선뜻 집장만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는 시국에 집장만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부동산 상승 문제는 나라 경제에 좋을 수도 있으며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인 부동산 상승은 경제 성장에 맞물려 가격이 올라야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서 아파트 건설은 우리의 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값은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파트 시세 붕괴는 곧 금융시장의 붕괴, 소비시장의 붕괴, 서민들의 일자리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수시장의 매우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중요한 산업 분야인 아파트 시장이 현재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붕괴란 거품이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 가격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절벽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20년 후 과연 아파트에 입주할 인구는 얼마나 될지 물가 상승에 맞춰서 아파트라는 자산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지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매입하기도 하지만 주택 매입은 결혼과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 결혼 적령기 청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로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은 2010년도 47만에서 2020년도 27만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죽을 힘을 다해 집을 구매해야 할 동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산으로서 매력을 잃게 된다면 주택 임대업자 또는 자산가들도 부동산 매입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아파트라는 자산은 미래에도 가치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 첫째 요소가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값 폭등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주거 비용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의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서민들에게 늘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급기야 공산주의에나 있을 법한 정책들마저 거론되는 상황도 보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아니 그 이전 노태우 정권부터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결정권을 국가가 정한다는 개념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사유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유지로 볼 것인가 하는 다소 황당한 문제입니다. 정책 당국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개인 소유로 인정하되 그 부속물인 공간은 공유지로 하자는 의견과 여전히 사유지 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유지를 공공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거주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공동주택의 태생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의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적발이 되었지만 아파트 공간은 사유지이며 일반 도로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개인의 거주 공간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최근 2022년도 판결에는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공공성 있는 도로이므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영역도 공공재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공동주택의 기본 개념은 사회주의적 개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개념에서 아파트는 탄생을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공공재화해야 한다, 할 수 없다라는 기준점은 국민들이 아파트를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가, 단지 거주 공간으로만 인식할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자산 가치가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면 과연 아파트가 사유재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남아도는 아파트가 많아서 정부가 헐값에 매입 후 대량으로 임대 분양 정책을 쓰게 된다면 일부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외에는 줄줄이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며, 개인 소유자가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면 소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공유지에 대한 공공성 주장이 앞으로 개인 소유의 아파트 자체로 점차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공재화 시키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미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입주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관련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많은 세대는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하며,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상당한 기간을 외부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동안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개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음마 아파트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강남 금싸라기 땅인데다가 용적률을 높여서 추가 분양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 재건축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 아파트는 여전히 재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재건축 논의가 시작돼서 작년 10월에나 겨우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래는 4,424세대였는데 5,778세대로 늘리면서 그 중에 678세대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는 30층이 넘습니다. 그 아파트의 수명이 다하고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음마 아파트처럼 추가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주변 교통체증 문제부터 해소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50층, 60층짜리 아파트가 모두 매매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0년 태어난 아이는 47만이고 2020년 태어난 아이는 불과 27만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혼인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40년, 2050년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텐데요. 그 많은 아파트 과연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게다가 정부 매입으로 공공임대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 아파트는 자산으로서 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나 소득 수준으로 보나 우리나라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의 최고 마지노선은 2018년대 가격입니다. 아파트 값이 급상승하게 된 원인을 금리 하락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진짜 원인은 국내외 늘어난 유동성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한머니로 봐야 할 텐데요. 2018년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서 쫓겨난 중국계 부동산 자금이 2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 부동산에 투입된 해외 자금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 거래 특성상 시세를 올리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만으로도 가격은 올라가니까요. 만약 저 돈이 호가 올리는 방식의 투기 자금이었다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아파트 값은 투기 자금에 의한 일시적인 상승이었을 뿐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역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은 자금이 해외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 거래조차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은 다들 아시는 대로 폭락에 폭락을 거친 후 재상승 여력을 되찾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적어도 중국인에 의한 암호화폐 상승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가격, 국내외 여러가지 경제 사정에 의해서 재상승은 불가능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축소, 금리 문제, 인구 문제, 혼인율 하락, 가계 경제의 박살, 그리고 정부의 반값 아파트 정책, 아파트 값을 재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는 현재까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번 아파트 폭락은 전에 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폭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전세 값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경매 물건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왔다고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찰되는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매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파트 값의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정부가 매입한다는 것은 아파트의 공공재의 역할이 과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자산으로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격적인 매입과 동시에 추가 하락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정부가 공동주택을 공유하기 위해서 쓸 카드는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카드입니다. 현재 제1기 신도시였던 일산 신도시의 경우 30년이 넘어서 조금 있으면 노후 아파트 신세가 됩니다. 그 많은 아파트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문제는 개인이나 조합이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재건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공공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아파트 공공재로 터닝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바로 화폐개혁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은 곧 화폐개혁을 의미합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화폐개혁은 양털깎기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품을 걷어내야 새로 만든 화폐가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CBDC라는 것은 개인의 소비와 경제 능력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투기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CBDC 시대가 오면 영끌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고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파탄난 국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공공재 성격을 가진 공동주택은 공공재로 갈 수밖에 없으며 돈이 없는 사람도 정부로부터 배급받아서 입주가 가능한 대단히 보편적인 거주 형태로 갈 것입니다. 물론 일부 프리미엄 공동주택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3억 아파트가 5천만원 간다는 이야기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수십만원짜리 공동주택으로 보급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내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봐야 자산가치가 없으니 헐값에 털어내거나 10년, 20년 기한을 약정으로 해서 무비용 임대주택으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민들은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재테크로 부자가 되기 위한 매입이 아니라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즉 생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투자를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벼랑끝 경제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